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1가 한반도의 기독교 접촉, 경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국교회사를 저희가 다루는데요. 경교를 다루기 전에 서론적으로 한국교회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사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그 사관에 대한 그 이해 속에서 한국교회사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사는 192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1970년부터 한국교회사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한국교회사 소설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관점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관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이해하는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 이해를 위한 어떤 그 시각 혹은 어떤 사관이 있었는데 먼저 그것을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칠판에 기록한 것처럼 다양한 어떤 한국교회사를 이해하는 그 사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관이 있었고요. 이 선교사관은 한국교회사를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인데요. 한국교회사의 성장은 일국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의 결실로 본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갈련 선교사가 쓴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 방식 같은 그런 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족교회 사관입니다. 민족교회 사관은 민속사적인 혹은 톡착화적인 어떤 시각 속에서 한국교회사를 쓴 것인데요. 특별히 일국의 선교 팽창주의 관점을 탈피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찾는 민족교회의 역사를 쓰고자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민경배 교수의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민중교회 사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중교회 사관은 우리 민족과 예세의 관계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일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오직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 정책으로만 보고 한국교회사와 세계 기독교 역사를 단절시킨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실증주의 사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증주의 사관은 어떤 사관을 설정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한국교회사의 사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분석과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고요. 그러한 인식 속에서 한국교회사의 잘못된 소수를 교정하고 부족한 소수를 보충하면서 한국교회사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노력을 하신 대표적인 분이 이만열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주의 사관 혹은 개혁주의 사관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국교회사 방법론에 있어서 종교개혁 전통과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이제 사실을 간파하고요. 종교개혁주의적인 어떤 그 전통에서 한국교회사를 이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김영재 교수의 한국 개신교와 칼빈주의 전통이라는 그러한 이제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살필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사를 이해하는 다양한 이제 사관과 관련하여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믿는 입장에서 한국 교회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사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사 전반을 이제 이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한국 교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사 소설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한국 기독교사라는 용어를 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특별히 이 용어의 차이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독교회사라는 표현은 19세기 중엽에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 역사를 소술하고자 하는 그 시도입니다. 이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 기독교사라는 그 이해는 한반도에서 불교, 유교, 기타 종교들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소술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반도에 유래된 그 기독교 전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세기와 9세기 당나라 시대에 성행했던 경교가 한반도에 어떻게 유래되었는가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것도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입장은 개신교 이전에 천주교의 그 제례와 관련하여서도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 기독교사라고 할 때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중에 한 가지로 보면서 매우 광범위한 시대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띤 이단이나 유사 종교까지도 다룰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이해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사라고 했을 때는 그 이단이나 유사 종교가 아닌 사도적 전통에 근거한 전통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역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개신교 중심의 어떤 역사 소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정립된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전반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한국 교회사는 그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의 전례와 발전에 대한 역사적인 소설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그 한국 교회사라는 틀 안에 경교나 어떤 천주교의 역사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낯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경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고요. 또 천주교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그 교회로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그 정통 기독교 이론으로 보는데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경교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의 기독교 접촉과 관련하여서 그 역사적 의미를 한 번 정도 상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참된 교회의 표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임진왜란 때부터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그 천주교가 한반도에 개신교가 전래되는데 간접적이지만 기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경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교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밝을 경, 혹은 햇빛경이라는 한자 표현인데요. 특별히 광명 정대한 종교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교는 이제 그 시작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428년 콘스탄티노플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그는 성도들이 마리아를 부를 때 테오토코스, 즉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그 표현을 듣고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은 인성과 관련된 것인데, 그 인성을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은 자,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테오토코스라는 용어보다는 먼저 엔드로포토코스라는 용어, 이제 즉 아들을 낳은 자, 이런 어떤 표현을 쓰기를 원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이제 반대 입장을 표하니까 절충적 입장에서 그리스도 포코스라는, 즉 이제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는 그러한 입장의 용어를 쓰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러한 절충적 용어와 관련하여서도 어떤 이제 의문을 가지고 결국 왜 네스토리우스가 이러한 용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이제 다른 감독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제 이 때문에 431년에 네스토리우스 입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배소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결국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그리스도 포코스라는, 즉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는 용어를 쓴 배경에는 이제 어떤 입장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나누어서 양성위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 인간이라는 인격체의 결합을 말하는 두 인격체의 연합을 주장한 것이죠. 이제 결국 이제 네스토리우스 입장은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곧바로 이제 안디옥 근처 수도원에 유배가 되었고요. 451년에 이집트로 추방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유배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지지자들도 추방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들은 신자들과 함께 페르시아 에데사라는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이제 친구인 아이바스가 에데사에 이제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이 신학교가 네스토리우스 신학의 어떤 본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은 서방 교회와 완전히 단절하고 자신들을 아시리아 교회 혹은 갈대아 교회로 명칭하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은 이미 7세기 초반부터 예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요. 처음 인도와 아라비아의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중앙아시아를 통해 뚫린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7세기 당시 실크로드는 동서 문화 교율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서양과 중앙아시아의 문물과 종교가 이 길을 따라서 중국에 전래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네스토리우스 신앙은 중국 당나라 시대인 635년에 알레펜을 단장으로 하는 그 페르시아의 사절단에 의해서 처음 중국에 전래가 되었습니다. 638년 7월에 이제 경교는 당나라 태종 그 이세민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당나라 조정이 공인하는 종교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공인할 때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종교는 도덕적으로 숭고하고 심오한 신비성을 풍부히 가지고 있으며 평화를 존중하는 종교이므로 공인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면서 경교를 공식 종교로 이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알로페는 634년부터 641년까지 이렇게 경교를 포교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메시아경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650년에 이제 즉위한 당나라 고종 때에는 경교가 진종으로 명칭되면 이제 참된 종교다. 이런 이제 그 명칭으로 불리면서 전국 각지에 경교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경교는 당나라 국교로 인정을 받았으며 845년 무종 때 예래 종교에 대한 대박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융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경교가 한반도에 유래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교가 중국에 전래된 그 당나라 태종 9년은 그 신라 시대의 선덕의 왕 2년과 고구려의 영유왕 18년 때입니다. 이제 이 시기를 전후하여 150년 동안 삼국은 해마다 당나라에 사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태종 14년부터는 삼국이 중국에 유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기록에 보면 692년에 그 도등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천문도를 가지고 와서 국왕에게 바쳤거나 삼국의 승려들이 당을 왕래할 때마다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와서 국왕에게 바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통일 신라 때에 그 당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요. 당나라 현종 때만 29회의 신라 사절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신라 성문왕 2년에는 유학생 150명 정도가 귀국했다는 기록도 살필 수 있는데요. 당시에 그 얼마나 많은 그 신라의 인재들이 당나라에서 공부했는가를 짐작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려 시대에 고려 사람들도 예국으로 나가서 이제 경교와 접촉할 기회를 가졌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 왕실과 고려 왕실 사이에 깊은 관계, 고려인들의 몽고 및 온나라 수도 이주, 그리고 몽고군과 고려군의 연합군,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관계적인 면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몽고의 그 경고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 야리가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리가온이 이제 몽고에 많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교가 한반도에 이제 유래되었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한국 기독교사 연구라는 책을 쓴 김항선 이제 목사가 이제 이러한 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경교는 신라와 고려조의
카톨릭은 조선 왕조 말에 각각 전래되어 전파되어 재래 종교에 큰 영향을 주는 한편 일부 학자들에게 새로운 신간, 우주관, 그리고 인생관을 불러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종교 사상 내지 신앙 운동을 가지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경교의 한반도 유래에 대해 처음 밝힌 이제 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이 학자는 기독교와 불교 교류사 연구의 권위자인 골든 여사였습니다. 이 골든 여사가 1917년에 이제 처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경교가 한반도에 전래되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가능성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특별히 이제 생각하면 신라 시대 경교에 관한 전설이 있다는 것과 경주 석굴암의 무인상, 11면 간음상 등의 옷무늬, 신발, 유리 장식 등을 페르시아의 것으로 보고 경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또 통일 신라 시대의 능묘 제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호속에 부조된 12지상이나 능묘 앞에 배치된 무인상도 모두 페르시아의 경교 영향이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골든 여사는 이제 이러한 자신의 연구를 기념하여 1916년에 금강산 장안사에 태진 경교 유행 중국비와 거의 똑같은 경교 모조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태진 경교 중국 유행비는 중국 당나라 781년 그 장안의 대진사에 세워진 경교의 중국 전래를 밝히고 있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1625년에 발견되었는데요. 경교의 핵심적인 교리와 종교적인 실천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요.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 십자가 이외의 다른 형상은 사용하지 못한다. 성창시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실제적인 피와 살로 변화한다는 입장을 거부한다. 그러나 성찬식 때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존중한다. 또 승려의 그 혼인을 금하지 않는다. 금식을 장려한다. 승려들은 8계급으로 나뉘어진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종교적인 실천과 관련하여서도 특별히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동방을 향하여 절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지향케 한다. 목종을 쳐서 선한 마음을 방해하는 악을 제거한다. 수염을 기르는 것은 외적인 품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마를 미는 것은 속마음의 정결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실천적인 어떤 내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든 여사가 세운 그 금강산 그 장안사에 세운 경조 그 모조비 안에는 이 태진 경교 중국 유행비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축약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비문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면요. 이제 그 이 비문의 첫 부분에는 주로 경교의 교리와 교회 그 실천적 의식에 대한 어떤 핵심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하여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성인이 말한 예언대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신도는 아침 7시에 예배드리는 예배시에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영생을 기원해야 하며 제물을 바쳐 봉사를 일삼고 노비를 축척지 아니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도 담아 있습니다. 그 경주에서 발굴된 그 유물을 통해서도 이제 경교가 한반도에 전래되었다고 이제 주장한 분이 있는데요. 사약자였던 그 김양선 목사입니다. 그 1556년에 이제 경주에서 그 신라 시대의 석재 십자가, 동제 십자가, 그 마리아 간음상이 이제 발견되었는데요. 이제 김양선 목사는 이 그 유물들을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이제 기증을 하면서 그 경교가 한반도에 그 전래되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신라는 당나라와 더불어 정치, 문화 각 방면에 걸쳐 긴밀한 교류가 있었으므로 일본어의 경우에서와 같이 유학생이나 사제에 의하여 경교가 신라에 소개되었음을 짐작해 왔으나 경주에서 석재 경교 십자가가 발견됨으로써 경교가 신라에 전파되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김양선 목사가 그 제공한 그 마리아 간음상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그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불교에 대한 경교 영향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윤태입니다. 그 특별히 한국에서 기독교가 빨리 부흥한 것은 불교가 경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어윤태 연구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에 대해서 이제 김영재 교수가 이제 그 다음과 같은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윤태 연구는 한국 불교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불교의 교리가 기독교 혹은 경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요소들은 이미 불교화된 것이므로 한국 불교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불교가 기독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심성을 가졌다는 생각도 타당성이 없다. 만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경교의 색채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일본은 기독교를 더 잘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입장 속에서 그 어윤태 연구의 입장에 대한 어떤 이제 반론을 이제 김영재 교수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 학자들이 경교가 한반도에 유래되었다고 하는 근거는 골든 여사의 연구와 몇 가지 유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경교가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들이 아직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경교 유물들로 밝혀진 것들 역시도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는 그 더욱 전문화된 고고학적인 고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그 경교가 한반도에 전래되었다는 것을 고대에 있을 수도 있는 한 흥미로운 사건 정도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경교 자체가 초대교회 때 정제된 이단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 편입되어 지나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제 조심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